예, 강서구청장 선거 해볼 만하다. 예, 리얼미터 조사니까 좀 좌편향 조사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4가 나왔고 우리 김태우 후보는 37이 나왔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가 이름을 몰라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김태우는 37 나왔습니다. 예, 7.6% 차인데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의당 4.4, 진보당 2.7이 나오고 우리 쪽에는 우리 공화당이 1.7 나왔어요. 아직 그 자유통일당은 아마도 이 리얼미터에서 조사에 넣지를 않아서 아마 아예 그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투표 의향이 82% 나왔는데 이건 뭐 물어보면 투표하겠다는 게 정답처럼 보이니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에서 35 정도가 평균입니다. 투표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 김태우가 47.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벌어지죠. 자, 이 상황인데 이걸 보면 말이죠.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해볼 만하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게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김태우하고 이렇게 이 조사를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렇게 정당 지지율 조사처럼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강서의 가불병 세 지역이 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김태우는 알잖아요. 그러면 김태우가 무죄냐 조국이가 무죄냐 이러고 갖다 붙이면 좀 양상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김태우는 조국이가 유죄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정치적 이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조사는 안 묻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김태우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10월 11일이 투표 날인데요. 11일까지 내내 민생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가 죄 있냐 없냐 그것만 묻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 박탈당한 김태우를 다시 특사까지 풀어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태우는 조국이의 그 이중성과 파렴치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구도 속에서 진정하게 그 이름값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구청장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이 대결 구도를 좀 더 분명히 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보궐선거라고 하는 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가게 만드느냐의 승부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투표에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가 나오고 김태우는 37이 나오니까 우리 쪽이 아직 결집이 덜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뻘꾼 그 지역을 쥐고 있으니까 이 조직적 동원 투표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다 원외 아닙니까? 그리고 김태우가 구청장을 지냈다 하더라도 구청 직원이 무슨 선거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자유파의 조직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동원되도록 그걸 검증하고 체크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강서구에 있는 우리 자유파 여러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조직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조직은 자유마을입니다. 예전에 무슨 관변단체들 이거 별로 힘 못 씁니다, 이제. 그리고 잘못 동원되면은 관권 선거 10이나 붙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 중에서 가장 자발성 뛰어나고 행동성 뛰어나고 정치의식이 높은 조직은 자유마을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유마을이 자유통일당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2만 명 이상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에만. 사실은 그 2만 명이 제대로 투표장에 나가기만 해도 이 지금 조사되고 있는 이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궐선거의 특징을 감안하고 가장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행동성이 앞서고 있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조직, 이 자유마을과 국민의힘의 김태우를 연결시키기 위한 이 선거 막판, 저는 10월 5일 전후라고 생각하는데 축소전이 끝난 직후에 이 후보 단일화가 사실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유통일당 분들하고 지난 주말에 깊이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에서 얻어낸 결론 이겁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도록은 하지 말자. 간단합니다. 지금 나오는 조사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김태우 후보 간에 이 차이가 계속 조사가 될 건데, 이건 우리끼리 발표 안 해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유통일당 후보, 고영일 후보가 얻는, 지지하는 지지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지지율이 김태우와 저 좌파 후보 간의 차이보다 더 많으면 그러면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가 끝까지 가는 것 때문에 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후보 단일화 한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와 저 좌파 후보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예컨대 15% 20%가 나버려서 우리 쪽에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가 지지율이 한 10%밖에 안 나와서 이거를 김태우 후보한테 모아줘도 뒤집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굳이 막판 후보 단일화를 할 필요 없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진짜 국민의힘이 몇 표나 얻고 자유통일당 자유마을이 어느 정도 표가 나오는지를 진짜 한번 보자. 그거 가지고서 내년 총선에 정치연합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자. 이런 겁니다. 승패에 아무 관계없이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컨대 오늘 리얼미터의 숫자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기에 저는 자유통일당을 일부러 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마을. 이거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숫자면은 자유마을, 자유통일당이 김태우한테 표 모아주면은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후보 단일화해서 이겨야 됩니다. 어부지리를 줘서는 안 되죠. 이 판단을 각자 열심히 뛰고 10월 4일, 5일, 6일 사이에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거 뭐 여러 사람들이 나설 일도 아니고 이게 딱 강서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과 자유통일당에서 이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번 조율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주말에 자유통일당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뭐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얘기에 무슨 이 법적 강제력 같은 게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켜보고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또는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 선거를 이기고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그 밖에 우리공화당이나 자유민주당 또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면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강서구청장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강서구가 도대체 지금 바닥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지금 조율 중입니다만 강서구에서 아미고 번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 아미고 번개에 참석하셔서 강서구의 바닥 민심, 실제 살아 움직이는 바닥 민심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게 90%의 국민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는 2023년 한미관계 국민인식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층과 학생들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2023 한미관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6%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91.6%.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 1.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44.2%.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된다. 42.5%.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양축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주변 국가 가운데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 54.1%. 일본 24.4%. 20.4%. 일본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중국 7.6%. 정권 바뀌고 나서 국민들의 인식도 이렇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또 중앙일보 조사에는 워싱턴 선언이 안보 우려를 해소했다가 58%입니다. 워싱턴 선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그 워싱턴 선언. 이 워싱턴 선언이 안보 우려를 해소했다는 것이 58%. 특히 이른바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절반 가까이가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긍정평가가 나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넘게 집중했던 이 외교 영역, 안보 영역,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일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미일 삼국 안보 체제의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종배, 우리 아미고 청년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의원 있죠. 이종배 의원. 참 이 사람 보면 든든하죠. 이 이종배 의원이 김의겸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김의겸이를 고발했는데 김의겸이만 고발한 게 아니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거짓 정보 제공한 제보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김의겸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 팩트 체크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딱 드러난 직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장관하고 유창훈 영장 실질 심사의 판사가 서울대 동기다, 법대 동기다, 뭐 친하다. 그래서 검찰이 한동훈 장관하고 친한 유창훈 판사한테 이재명이의 영장 실질 심사 재판을 맡겼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유창훈 판사는 93학번이고 한동훈 장관은 92학번이고 두 사람은 한 학년 차이이기도 하지만 워낙 좀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것이 팩트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된 직후에 김의겸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 그랬어요. 이자가 취재를 했대. 구멍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잘못 알았다고 하면서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했냐 하면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이게 무슨 대단한 정보라고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 한동훈 장관, 영장 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한 게 같으면 생년월일이 같으면 그러면 뭐 대학 동기야? 하여튼 정말 이게 그 허접한 변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보를 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그 정보를 준 사람도 고발해버린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보를 준 사람도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이 사람도 공범이다. 그러면서 형사고발을 해버렸어요. 이종배 시의원이 참 일을 잘해요. 이게 김의겸이만 고발을 하면 김의겸이가 또 그 새치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빠져나갈 텐데 지가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그 제보자랑 한꺼번에 고발을 해놓으니까 이제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진짜 했는지가 지그들끼리 싸움을 해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제보자도 황당할 거예요. 제보자도 내가 그냥 한 말을 이 김의겸이가 이렇게 썼나? 황당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보자까지 공범으로 고발을 한 건 아주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종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의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체불명의 사람이 말만 하면 검증도 없이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발설한 것은 가짜뉴스로 이재명을 보위하겠다는 저질스러운 공작 아니냐. 김의겸이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그거를 짚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청담동도 그거 아니에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서 왁 하고 짚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참사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의겸이가 청담동 가짜뉴스로도 아직 사법 처리를 제대로 안 받고 있어요. 이런 걸 자꾸 놔두니까 이거 가짜뉴스 괴담 유포해도 뭐 괜찮네. 낫고 뜨겁잖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이 됐건 청담동 건이 됐건 뭐가 됐건 좋으니까 좀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끝을 좀 맺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법기관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여러 개 널려 있는 거 이걸 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중에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딱 부질러서 끝을 좀 내주면 좋겠다. 하나하나 정리 좀 하고 살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입에는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 네,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가 또 국민의힘이 5명의 외부 인사 영입을 하면서 외연 확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김현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현준,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서 국세청 서울청장을 거쳐서 국세청장을 한 사람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흔히 조사사국이 염라대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누굴 조사하겠습니까? 기업들 조사하는 겁니다. 또 고수익자들, 자영업자들 조사하는 겁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권적 차원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곳이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그 조사국장을 지냈어요. 국세청 안에서 조사 전문가로 통했던 이 김현준, 이 사람 조사국장을 잘 해서 그랬는지 그 후에 승승장구해서 서울 국세청장 거쳐서 국세청장이 됐어요. 그리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LH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국세청장 출신이 LH공사 사장 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죠. LH공사 뭡니까? 그 철근 누락 살로만 그 공법 때문에 엄청난 국민 피해를 안겨다 준 그 공법이 문재인 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변창흠이라는 자가 집중적으로 했고, 그 LH 사장을 김현준이도 했으니까 지금의 그 LH의 그 전관 예우, 전관 업체, 또 살로만 이 철근 누락 사태 등등 관련해서 김현준인들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이번에 외부 영입, 외연 확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영입되자마자 경기도 화성 출신이라, 그리고 고등학교는 수원에서 다녀서 그런지 수원이나 화성에서 출마하기로 했다, 공천 약속받았다, 이러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지역에서. 이 김현준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석 달 정도 지나서 스스로 사표를 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김현준 LH 사장이 처음으로 사의를 밝혔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래도 철학이 안 맞아서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 원희룡 장관이 LH 직원들이 공식 해외 출장지,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의 이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확인이 되면서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따라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자, 그리고 문책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문책당하느니 사퇴하겠다 하고 사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직후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게 2017년 5월 10일이죠. 이 김현준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 보게 된 거는 2017년 7월 27일입니다. 대통령 되고 2달 만에 조사국장을 시켰어요. 그냥 시킬 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만 50세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문재인이가 파격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문재인이 임기 1년 남기고서 알박기로 LH 사장에 임명을 해요.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이 영입을 할 때는 최소한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했던 일,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했던 일,
국세청장으로 최연소 50세에 청장이 되는 과정, 그리고 LH 사장으로서 했던 일들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검증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철학이 비록 문재인 정권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LH 사장으로 그렇게 영전의 영전을 거듭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과 철학은 자유우파가 확실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설명을 하면서 영입을 해야 뭐가 영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저쪽에 있던 사람 갖다 빼놓아서 우리 쪽에 공천 주면 이게 영입입니까? 이게 외연 확대예요? 이건 영입도 아니고 외연 확대도 아니고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의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몇 달간 LH 사장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산하기관장으로 데리고 있던 원희룡 장관한테라도 한번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장관 밑에 LH 사장으로 있었으니 그 평판이 어떤지 좀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아니, 이를테면 최소한의 그런 상호 검증 과정이라도 거쳤을까요? 당시에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핵심이었고, 또 남양주의 종황한 전 시장 등이 논란이 있어서 김현준이 같은 사람은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그냥 슬그머니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자기 딴에는 뭐 자기 연고가 있는 수원이나 화성에서 출마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모양인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허술하고 어수룩해야 됩니까? 자유우파면, 자유우파의 정당은 아무나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다 들어오겠다고만 하면 다 받아주는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만들기 전부터 이건 위헌이었어요. 만드는 과정도 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법이 3년 넘게 폐지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상합니다.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 6월에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저지시킬 법안이라도 만들어라고 앙칼지게 소리치자 불과 몇 시간 후에 문재인 정권이 알겠습니다 하고 만든 법입니다. 대북전단을 뿌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 희대의 악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헌재는 이번에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다, 정책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데 또 다 예상됐던 결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3년씩이나 질질 끌었냐 이겁니다.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거 잘못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위헌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 입법위원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 안 된다 그랬고, 미국, 영국, 유엔까지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라고 하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취지도 비상식적이고 내용도 위헌적이고 통과 과정도 비민주적이었어요. 따라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이 다 돼서야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그냥 뭉개고 있었어요.
눈치 봤나?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눈치 보느라고 이거 재판 못했지. 에이, 쓸개도 없는 것들 같으리라. 악법을 만든 문재인 정권, 종북 주사파 세력의 책임도 크지만 이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악법을 3년씩이나 그 간단한 위헌 결정을 3년씩이나 깔아뭉갰던 헌법재판소의 졸렬과 비겁함 또한 질타받아 마땅하다. 건보 먹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업급여 먹튀도 있네요. 예, 이 문제도 박대출 의원이 밝혀냈어요. 이 건보 먹튀는 아시죠?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뭐 자기네 가족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서 낸 보험료보다 뭐 때로는 수십 배 많은 보험료 혜택을 받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 건보 먹튀. 이게 정말 우리 유리지갑,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이 유리지갑 가지고 사는 대다수 건전한 우리 셀러리맨들 한 푼 두 푼 건보료 모아가지고 건보 재정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무슨 온갖 친척까지 다, 친인척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건보 먹고 튀는. 그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좀 고쳐야 되겠다. 사실 대선 때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고 지금 그걸 바로잡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박대출 의원이 그 건보 먹튀와 비슷하게 또 다른 먹튀를 발견해내는데 그게 실업급여 먹튀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비롯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내국인보다 더 많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4대 보험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 아닙니까? 이거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에 재취업기간, 최장 270일입니다. 재취업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은 한국계 중국인은 7천여 명이고 총 439억을 받았어요. 지난해.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98억이에요. 자기들이 낸 한국계 중국인이 낸 고용보험료 98억이고 받은 것은 439억이니까 4.5배를 받은 거예요. 또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 아예 중국인 1,000여 명도 고용보험료를 19억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로 88억을 받았어요. 4.7배를 받은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 내국인은 어땠냐? 내국인은 실업급여를 받은 내국인이 약 140만 명인데 이들이 총 9조 1177억을 수령했는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조 5085억이라서 3.6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씩 내고 실업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받는 거니까 몇 배 받는 거는 당연한데 내국인의 경우에는 3.6배를 받았는데 왜 한국계 중국인 또는 그냥 중국인은 4.5배, 4.6배씩 받게 됐냐 이거예요. 평균 보험료 납입 기간도 내국인이 훨씬 더 길죠. 지난해 실업급여 받은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국인의 고용보험 평균 가입 기간은 3년.
반면에 내국인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8개월. 1.5배 정도 더 길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냈다는 뜻이죠. 보험료 역시 외국인에게는 1인당 약 38만 원이 책정되고 내국인에게는 1인당 약 75만 원이 부과됐어요. 보험료 규모, 가입 기간 측면에서 내국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은데 실제 혜택은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이 1.5배 가까이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튀지 뭡니까? 그래서 건보 먹튀에 이어서 실업급여도 먹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외국인이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어요.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지 6개월만 지키면 여전히 건보 먹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실업급여 먹튀까지 발견된 겁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하게 고용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적게 기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지 않냐.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오랫동안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개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제 진단이 됐으니까 이걸 구현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정치했다. 판사가 정치했다. 어제도 이재명의 지지자 개딸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어요. 신고할 때 몇 명 모일 거다라고 집회 예정 인원 수를 쓰거든요. 이 개딸들이 10,000명이라고 썼어요. 10,000명. 뭐 10,000명 모으고 싶었겠죠. 그래 놓고 막상 보니까 400명쯤 모였어요. 야, 개딸들이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개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400명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쪽에서는 한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뭐 충돌도 약간 있었다 그러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유창훈이라는 정치판사가 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저는 기각 결론 내놓고 영장실질심사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각 결정이 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강민국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5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재명은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왔다. 각종 지연 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표결 동의안 표결, 체포 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재명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될 정도의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논평인데 저는 한 가지 점에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강민국 대변인의 논평은 유창훈이라는 자가 개딸들에 의해 휘둘려져서 영장 기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저는 유창훈이라는 자를 몰라도 한참 잘 모른다. 유창훈이라는 자는 개딸에 의해서 휘둘려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재명이 기각을 정해놓고 1년의 쇼를 벌인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으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유창훈이가 기각할 거라고 하는 점을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이 쪽에서 사전에 교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러한 합리적 의심을 제가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각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 없이 이재명이가 24일간이나 단식을 하고, 집단에는 어쨌든 단식이니까 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실질심사 연기 요청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가서 바로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그랬을 리가 없다.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서 연기를 해도 여러 번 했을 것인데 이자가 연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객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지 않고 그냥 지발로 갔다. 그래서 기각받고 나왔다. 여기에는 기각 결정이 내릴 거라고 하는 나름의 확실한 어떤 확신과 근거가 없이는 이런 행동을 이재명이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개딸들의 겁박에 쫄아서 유창훈이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강한 이 종북 주사파 이념 성향을 갖고 있는 유창훈이가 처음부터 정치판사 유창훈이가 처음부터 이 기각 결정을 내려놓고 판을 벌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창훈 이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자가 워낙 이재명이의 죄가 많고 증거들이 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유창훈이라도 감히 기각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참으로 나이브한 안이한 판단을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자유우파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저 종북주사파가 얼마나 독한지 사악한지 자신들의 이념에 얼마나 충실한지 이런 데 대해서 아직도 개념이 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유창훈이라도 여론이 이런데 지가 어떻게 기각을 시켜 이런 참 순진한 소리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유파가 아직도 참 멀었다. 참 멀었다. 이 종북 주사파와 정말 목숨 걸고 싸우기에는
아직 우리 자유파가 많이 멀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기각 결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제 이 유창훈이라는 정치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쭉 설명한 내용들 제가 다시 되풀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위증교사라고 하는 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게 소명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랬습니다. 이거야말로 풀어주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당의 공적 대표로서 24일간이나 단식을 했는데 이자가 출퇴근 단식을 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를 정도의 이 상황입니다. 단식이 끝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는데 이자가 성모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제1당 공당의 대표라고 하지만 이자가 갖고 있는 그 음흉한 시커먼 그 속내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자가 집에서 뭘 했는지, 단식 조중에 집에 가서 뭘 했는지, 대표실에 가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은밀하고 내밀하게 이루어질 증거인멸 지시, 교사, 행동,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공당의 대표니까 그럴 염려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고 증거인멸을 못해요? 그야말로 이거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증거인멸, 위증교사의 혐의가 분명한데, 그런데 이거를 풀어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한 논리를 갖다 대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판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 실질심사 심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영장 기각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유창훈이라는 정치판사가 처음부터 이재명이 풀어줘야지. 너희들이 이재명이 잡느라고 2년씩 그래? 야, 갖고 와.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래서 이재명이 영장 기각한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리고 검찰의 얘기를 쭉 듣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이 되나,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 정말 황당한 이런 주장들을 마지막에 갖다 붙여서 영장 기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이미 내놓고 영장 기각시켰다. 판사가 정치했다. 정치 판사가 법치를 죽였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결론을 받아들고 이재명이는 인권의 최후보를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설레발을 떴어요. 정말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읽어드린 검찰의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지검입니다. 이 이런 메시지를 알렸어요. 금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이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유창훈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증거인멸 그래놓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또 주장한다.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유창훈이의 판결 자체가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 검찰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입장문까지 발표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물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밤사이에 후닥닥하고 튀어서 깊은 물속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이걸 다시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이후 상황 대처를 궁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돼서요. 가족들이 다 모일 건데요. 다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가족들 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지만 그런데 좀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어떤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 노부모들을 모시고 계실 때 그 노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병원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간호하고 간병하느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이게 이제 뭐 나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맞벌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 간호간병 문제인데요. 오늘 이번 이 연휴처럼 가족들이 전체 모여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간병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간병 문제를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 간병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인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좀 더 좀 정돈된 그 논평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간병 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그 정책 논의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 간병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난주부터 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대비해서 진짜 체감도 높은 민생 챙기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감도 높은 민생 이슈 중에 하나로 제가 오늘 간병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욕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나이 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 그게 담은 며칠이라도 입원해서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으면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욕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욕창을 방지하려면 2시간 만에 한 번씩은 최소한 자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로해서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입원한 분이 스스로 몸을 뒤척이면서 자세를 바꾸기는 불가능해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뭐 링거가 꽂혀 있거나 뭔가 이게 주사 바늘이 꽂혀 있거나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료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2시간,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욕창 방지를 위해서도 자세를 바꿔주고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간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전에 간호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런 이 환자, 개개인의 환자들한테 이런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간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병고 치료 갔다가 욕창이라는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욕창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이 욕창 환자들을 보면 이게 피하 조직과 근육의 뼈까지 손상되는 3, 4단계 욕창 환자들로 가면 이건 거의 난치병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 2단계 욕창이면 좀 피부가 헐거나 진물이 나거나 하는 정도인데 이게 조금만 더 방치가 되면 바로 근육과 뼈까지 손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입원했던 병보다도 이 욕창이 더 심각한 질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난할수록 욕창으로 고통받는 욕창 환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생활 여유가 좀 있으면 어쨌든 간병인을 대서 2시간에 한 번씩은 몸을 자세를 바꿔줌으로써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데 가난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창 환자가 가난한 이 저소득층에서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 한 번 발생하면 3, 4단계 욕창으로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현실이야말로 간병이 개인에게 맡겨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병원에서 간병을 어쨌든 병원 차원에서 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욕창 환자가 더 발생하는 이런 황당한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욕창 문제로 시작했습니다만 간병은 욕창 환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조가 간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조사를 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했다가 53%, 가족이 간병했다가 46%입니다. 그런데 간병 경험자 절반 이상이 가족 간병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간병을 할 경우에 그 가족에게도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뭔가 뭐 돈을 주거나 뭘 주거나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월요일은 첫째가, 화요일은 둘째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될 뿐이지 전부 다 경제적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이 가족 간병보다는 간병인을 구해서 간병을 시키는 비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미 절반 이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을 썼는데 그러면 평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나 많이?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간병인을 쓰면 하루 평균 1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하루 평균 13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들어가요. 한 달 30일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 병실에서 간병할 때고 코로나가 여전히 지금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령자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완전히 절연된 병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간병비가 하루에 한 18만 원, 1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이 간병인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그냥 간병은 뭐 한 달에 하루에 13만 원이다. 근데 거기에 그 영양식을 코로 호스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될 환자들의 경우에는 10,000원이 더 들어간다. 또는 뭐 무슨 소변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걸 하는 경우에는 또 10,000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간병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이 직접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병원에서 간병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간병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거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간병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금, 기간, 수수료, 위약금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구두로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돈 더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 계약으로 양쪽 간병인 쪽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쪽이나 다 불안전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1년 내내 간다 그러면은 못 견딜 건데 이게 그저 한 달, 2달 사이에 이 계약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불안전한 계약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관행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병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61%, 가족 내 갈등을 겪었다 16%,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13%, 학을 포기해야 했다 5%. 이 정도 되면 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병하다가 파산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건보에 적용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나중에 퇴원할 때 보면 병원에다가 내야 될 입원비하고 치료비 있잖아요. 그거보다 간병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전 같으면 뭐 암이라든지 큰 병에 걸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이 망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웬만한 거는 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또 민간보험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제는 간병비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병비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보건의료노조의 조사도 그렇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싸게 조사가 됐다. 한 달 간병비 400만 원 넘는 것이 현실이다. 간병비 400만 원이 부담스럽냐 물으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대답하죠. 아니 한 달에 400만 원에 가외돈이 나가는데 그걸 부담 안 느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한 달에 400만 원 하면은 1년에 5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받는 연봉의 절반을 간병비에다가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연봉 1억이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간병비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간병을 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5만 원 정도면은 하루 5만 원 이하면은 내가 큰 부담 없이 하겠다 그래요.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내 부모님, 어머님 내가 맡기고 150만 원 정도 내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것도 1년 내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 2달, 석 달 정도면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이 월 4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400에서 500 정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왜? 뭐 간병인들한테 그래도 간병인이 간병인들의 처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24시간 병실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간병인을 위한 따로 무슨 침식 환경이 없어요. 그 병원에 가면은 왜 보호자용으로 있는 낮은 침대 있잖아요. 의자같이 생긴 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달이고 2달이고 숙식해야 돼요. 밥은 냉동시켜가지고 병실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에 식기니 때마다 그거 하나씩 녹여서 먹어요. 반찬도 이를테면 따로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없잖아요. 병실에. 밖에서 사오는 것도 돈 들잖아요. 이게 대부분 조선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자한테 나오는
그 음식 있잖아요. 환자식에 나오는 이 반찬이나 이런 거를 환자들이 다 먹는 경우가 없으니까 거기 같이 먹어요. 그리고 24시간 어쨌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밤에는 잠을 자지만 2시간에 한 번씩 이거 자세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밤에도 이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인들도 정말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또 환자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24시간 병실에 있으면 스트레스 많고 화도 많이 내고 고집도 세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간병인들도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게 돼요. 그 함부로 하는 것들을 가족들이 알게 되죠. 음으로 양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돈은 돈대로 주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환자가 있고 환자가 우선 고통스럽죠. 간병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데 이 간병인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월 400만 원이니까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간병에 쓰는 돈과 시간을 계산하면은 시급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9천 원 막 10,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 이 사람들 시급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그런 중노동의 열악한 이 근로 환경에 굉장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가해돈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우리 가족 어머니나 아버지일 텐데 대체로 그때 뭐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설명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과 간병인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해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돼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고 간병에 대한 모든 경제적 부담은 그 환자의 가족들이 다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간병인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실상의 의료 행위들 왜 병원에서 안 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안 하고 간병인들이 하게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법일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병인 제도를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간에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설계했다 그러면 이 설계한 사람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야 돼요. 어떻게 제도를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설계했냐 개판으로. 근데 간병인 제도가 우리의 의료 체계와 결합되면서 이렇게 해서 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을 만들었냐고 책임 추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대로 바로잡아가야 될 것은 꼭 필요하다.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병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하나다. 당장 제가 욕창 예로 들었잖아요. 욕창에 어디 이 환자 가족들이 선의로 그냥 어머니 잘 모시고 아버지 잘 모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될 일입니까 이게? 간병도 의료행위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간병이 함께 가야 된다. 실제로 10여 년 전부터 간호간병 통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고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병원에서 간병을 하게 되면 우선 비용이 5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호간병 통합 이 병원이 모든 병원에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월 400만 원씩 간병인을 사서 간병을 할 때 받는 서비스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센터라고 하는 시범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 간병 전문 간병인이 없단 말이에요. 간호사가 그걸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맡겨져 있는 의료적 부담 때문에 지금 간병인 월 400만 원씩 주고
간병인한테 받고 있는 간병 서비스를 지금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지금의 근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대략 한 수십 명씩 이게 입원 환자들이 있는데 밤에 잠 안 자고 2시간씩 위치 바꿔주는 이런 일을 하고 다니겠냐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걸 평생 1년 내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병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가 그 간호간병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제공이 안 되니까 환자 가족들이 답답한 건 환자 가족이니까 내 돈이라도 내서 간병인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간병도 의료의 연장이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면 국가 부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요. 문재인 케어 같이 표 얻으려고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간병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요양사나 이 조무사들의 이 숫자들이 제대로 자원 배치만 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조선족한테 다 맡겨야 됩니까? 지금 간병인 수가 15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 요양사나 보호사 자격을 얻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왜 전부 요양원 같은 데서 그렇게 높은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전문 간병인 시스템으로 돌면서 간병인은 지금 어떤 자격 시험도 안 보거든요. 그것을 최소한 요양사나 요양 전문 보호사와 같은 수준의 이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고, 그리고 간병 전문 요양사로 병원에서 정식으로 취직을 시키고, 그러면서 간병 통합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우선 개개인이,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될 수 있는데, 개개인이 간병으로부터 받는 이 부담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부담하겠다. 간병도 의료의 연장선에서 보겠다. 이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진짜 전문 간병인들, 자격 있는 전문 간병인들에 의한 훨씬 더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따르는 여러 가지 효과들도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의 병원 체계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원점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자.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전반에서 간병이라고 하는 영역이 차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이 간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담은 어느 정도냐 보고, 이 간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 전문 인력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냐를 따져서 원점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간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70세, 80세 이상에서는 언제든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가면 치료비보다 간병비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지금의 이 황당한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어느 집안, 어느 가족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간병 문제를 제가 민생 현안 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민생 챙겨야 되는데
체감도 있게 챙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바로 이런 간병 문제 같은 아주 체감도 높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 그런 국민의 힘이 되어야 우리가 총선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권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처럼 정쟁으로 나를 지새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당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미일 모든 문제에 공동 대처한다. 미국이 9년 만에 WMD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 도발을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군사 충돌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다. 따라서 북한 자체가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분석이 미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한 겁니다. 군사 충돌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통상적으로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에스컬레이션 시오리로 설명했거든요. 초기에 툭탁거리다가 이게 조금씩 긴장이 고조돼서 처음에는 뭐 소총으로 도발하다가 그래 그럼 우리는 기관총 쏠 거야. 그러다가 야 포탄 쏴. 야 비행기 띄워. 이러다가 야 마침내 야 우리 핵무기 있어. 핵무기 쏠까? 이제 이렇게 이 긴장이 에스컬레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핵무기는 가장 최후의 무기인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위협하는 거지 실제로 쓰지는 않는다. 이게 핵에 대한 기존의 정통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2발 각각 한 발씩 터뜨린 이후 단 한 번도 수십만 발의 핵폭탄을 미국, 소련, 중국 등이 갖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핵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자칫 핵폭탄을 한 발 쏘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또 쏠 거고 상대방이 쏘면 우리도 또 쏘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소련, 중국 등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이게 전부 터지면 지구를 22번인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핵폭탄의 에스컬레이션이 잘못되게 되면 지구 멸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너무나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칼집에서 꺼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미국은 북한은 그런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핵무기를 끄집어내서 쓸 수도 있다. 이른바 전쟁의 에스컬레이션 이론에도 잘 맞지 않는 군사충돌 어느 단계에서든 불쑥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는 불가측적인 위험 국가다. 이렇게 미국은 북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그만큼 군사적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봐라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쩔쩔매잖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참 머리가 나빠서 이 뭐냐 하면요. 어느 나라가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 핵은 최후적 수단이고 절대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상대방이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공격도 수위가 조절이 돼요. 그런데
저게 북한 김정은이처럼 저게 국지전 초기 단계에서도 불쑥 핵을 쏠 수도 있어. 언제 핵을 쏠지 몰라 저것들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핵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언제 핵무기를 쏠지 모르는 위험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대라고 미국 국방부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이 군사적 위협 강도가 높아져도 야, 저거 김정은이가 저러다가 핵을 쏠지도 몰라. 만약에 핵을 쏘려고 하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핵 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원점 타격해서 괴멸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삼축 체제가 가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 그 예측 불가능한 이 깡패 국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은 뭐 먹힐 수 있어요. 야, 저거 우리가 저 깡패 양아치 저거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저러다가 저거 진짜 휘두르면 괜히 우리만 손해니까 그냥 슬슬슬슬 다루자. 한두 번은 통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야, 안 되겠다. 저 주폭 하나가 마을 분위기 너무 망가뜨린다. 야, 저거 감옥 집어넣어야 되겠다. 주폭을 진짜로 원천 제거하겠다고 결심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의 그 예측 불가능한 이 도발적이고 아주 포악한 이런 이 성격과 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두 번은 위협으로 먹힐 수 있지만 이게 상시적인 그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조금만 이 군사 긴장 수위가 높아져도 그 위협을 원천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 삼축 킬체인을 비롯한 삼축 체제의 조기 가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에게는 언제 김정은이가 생물학적으로 종말을 맞게 될지 모른다. 김정은 정권이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거나 이런 상황을 증폭시키거나 또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은 김정은이한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제가 해둡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한테는 최고의 위협이 된다. 머리가 나쁘면 그런 거를 못 알아들을 텐데 그 정도는 알아들을 머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2030년까지 핵단도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 이거는 중국에게도 아주 심각한 경고 사인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네가 안 쓴다 그러는 거 우리가 믿었는데 너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더 만들어가고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너네 이제 어떻게 믿어? 진짜 한번 해볼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헌법에 명기하면은 비핵화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가 됩니다. 비핵화를 협상하려고 그러면 북한 헌법부터 고쳐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어도 북한의 핵무기는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딱 못 받겠다는 건데 그건 지그들 생각이지. 북한 헌법이 뭐라고? 반국가 단체의 규약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미국이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다고? 에이, 북한 갈 길은 외교뿐이야. 뭐 헌법에 핵무기를 명시한들 그거 쓰겠다는 거야. 뭐야? 딴짓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외교로 나와. 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은 군사, 경제, 외교 상압도적 강국은 압도적 강국이 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인데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정세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는 더 심화 발전돼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더 가깝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또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함께 동북아에서 벌어질 향후 여러 컨틴전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김태우. 지금 강서구 선거가 강서구 구청장 선거죠. 이재명이의 그 영장 기각 후에 갑자기 전국 선거로 달아올랐어요. 여야 지도부가 모두 강서구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이까지 강서구 청장 보선이 정권 심판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구청장 선거는 구청장 선거죠. 자, 그건 그렇고 저 종북 주사파들, 이 개딸들 이런 자들이 김태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정말 터무니없이 막 공격을 받으면 동정표가 몰립니다. 어제 김태우 후보가 그렇게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지하철에 내려갔어요. 가양역 개찰구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가양역 개찰구 밖에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묶어 가지고서 그 첫날부터 속전속결 이런 식으로 이 김태우 그 선거 판례를 이렇게 걸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주위에는 빨간색 그 셔츠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면은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2번 김태우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여성이 다가오길래 그 여성한테도 김태우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다가오던 여성이 이 김태우 후보의 인사를 받고 나서 김태우 후보의 면전에다가 대고 어디서 배신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설치고 다녀? 창피한 줄 모르고 하고 쯧쯧하고 혀까지 찼다는 거예요. 김태우 후보가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어요. 화도 났겠죠. 이제 그때 후보는 감정을 추스려야 되니까 김태우 후보가 눈을 한 차례 질끈 감고 나서 손짓으로 그냥 지나가세요. 싸우기 싫습니다. 저 안 싸웁니다. 지나가세요. 그러자 이 여성이 계속해서 더 막 심한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핥고 싶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싸잡아서 아주 맹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김태우 후보가 그 여성에게 선거운동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 방해하면 법적으로 사법 처리 당합니다. 안 됩니다. 하자 이 여성이
선거운동 방해하시면 안 된다는 김태우 후보의 말을 듣고서도 아 이거 공적인 활동이잖아. 공적 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김태우 후보가 뒤돌아서서 이 피켓을 벗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그 말싸움 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김태우 후보가 자리를 피한 거예요. 현명하게. 그러자 김태우 후보의 등 뒤에다 대고 이 여성이 계속 삿대질을 합니다. 하면서 강서구 주민 여러분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받지? 가서 열 좀 시키고 와 김태우 씨 배신자 막 이런 식으로 조롱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유튜버가 찍었나 봐요. 그리고 이 영상을 서울의 소리라고 있잖아요. 그 종북 주사파 유튜버가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던 시민이었고 이 사람은 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나 유튜버는 아니었다. 그냥 지나가던 시민인데 김태우를 보고 배신자라고 분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서울의 소리가 공유하자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들은 이 영상을 막 돌려서 지금 공유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 시원하다. 참교육이다. 제대로 한 방 먹였다. 이렇게 도는데 저는 이 서울의 소리나 이 개딸들이 정말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지것들이 보기에는 김태우 후보를 누군지 모르는 한 여성이 막 몰아붙이는 거라서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걸 강서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다 보여줘 보십시오. 그 여성 잘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어쨌든 자리를 피한 김태우 후보 잘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김태우 후보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종북주사파들이 계속 퍼나려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별게 다 비정상으로 보이네. 그리고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여성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선거 방해로 처벌돼야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뭐 명예훼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거 방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제104조는 공개적인 연설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이 진행 방해한 거 아니에요. 동법 237조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하거나 연설 대담을 방해하는 등 선거 자유를 방해할 때는 10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이 사람 이거 공직선거법 104조, 137조 다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위반한 증거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이 증거를 종북주사파들이 열심히 퍼나르고 있어. 이거 김태우 후보가 고소를 안 하더라도 이건 선관위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언론에까지 났으니까. 당장 이 사람 조사해야 되고 검찰에서 이 사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이거를 종북주사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처벌당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면 저것들이 같은 편이면은 이걸 영상이 올라가 있더라도 이거를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이 자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감옥 가는 건 감옥 가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이 사람이 김태우 후보를 조롱하고 모욕 준 그 영상만 잘 쓰면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돼. 이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들은 말이죠.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편 다치고 자기 편 감옥 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로지 선거에 이기면 돼. 그리고 아마 이 종북 주사파 유튜브니까 이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돼. 뭐 그러고서 이 영상을 아마 퍼나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영상은 보시면, 강서구 구민들이 보시면 김태우한테 한 표라도 동정표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 종북 주사파들은 김태우 선거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나? 예. 정말로 정치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여당의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 밥상에 경제와 민생 키워드를 올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뭐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막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추석 민심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계산을 했다고들 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계산이 어긋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이제는 민생이다 뭐 이러고서 민생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따위가 감옥에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집권당은 국민의 민생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나 안 가나 그거는 그냥 사법부에 맡겨놓고 검찰에 맡겨놓고 집권당은 민생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열흘 전, 2주 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이재명이 영장 기각되니까 부랴부랴 지금부터라도 민생 챙기자 이러고 아마 턴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짜증은 나지만, 이렇게 답답해 하고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 지금이라도 민생 챙기기로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솔직히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민생은 국민의 힘 뭐 이런 플래카드를 걸고 서울역에 인사하러 나갔어요. 민생은 국민의 힘. 또 당내에서는 뭐 이재명 영장 기각이 꼭 불리할 것도 없다. 이재명이가 계속 버텨주면 민주당 셋이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우리는 열심히 민생 챙기면 된다. 이번 영장 기각에서 보듯이 상대방 실수를 기대하면서 선거 전략 짜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도 우리가 다시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니 이제는 이재명 리스크에 기댄 반사 이익 가지고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실력으로 하자. 우리가 집권당인데 민생 열심히 챙기고 그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그렇게 해서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들이 비로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부터 민생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한 가지 꼭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민생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펑퍼짐하게 구호로만 얘기하면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 아직도 이 국민의힘이 민생 하지만 여전히 민생은 국민의힘, 이게 무슨 잡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튼 방향이라도 틀었으니까 제가 다행이라고 칭찬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민생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민생 관련 이슈로 생각하고 논평했던 거 있잖아요. 당장 어제만 해도 우리 간병인 제도, 그다음에 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대책, 이런 것들이 민생이에요. 민생이 꼭 경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민생, 국민의 생활이란 뜻이잖아요. 국민의 생활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도
민생 문제인 거예요. 간병인 문제도 민생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민생은 이런 겁니다. 이거 아주 잘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6일 동안의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다들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이용하다 보면 워낙 많이 밀리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고속도로가 워낙 그 시설들이 좋고 그래서 일부러 고속도로에 휴게소 밥 먹으러 다니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쇼핑몰이 입점이 있어가지고 아주 싸게 그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많이 들립니다. 들리다 보면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군것질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 아이들은 소떡소떡 하더라고. 소떡소떡. 소세지하고 떡볶이, 떡하고 이렇게 소세지 끼고 떡 끼고 또 소세지 끼고 떡 껴갖고서 이걸 양념을 바르고 뭐 이런 거 소떡소떡 그러더라고. 근데 전 지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이죠. 또는 뭐 저는 고속도로 가면서 이게 호두과자 안 먹으면 여행 기분이 안 나서 호두과자는 늘 먹는데 호두과자 같은 거요. 이런 거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이 소떡소떡하는 떡꼬치가 4,000원대고 핫도그가 4,000원대고 뭐 돈가스가 13,000원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 2,000원 차이긴 하지만 그 기분 나쁘잖아요. 아, 이게 뭐 휴게소까지 이렇게 바가지를 쓰나. 이런 그 기분 하나 때문에 좋은 여행 다 잡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이번에 한국도로공사가 적극 나서가지고 27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하루 전날, 그때부터 규정이 시작됐잖아요. 2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184개 휴게소에 인기 간식을 1,0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할인을 해서, 추석 연휴 할인이에요. 할인을 해서 2,000원 내지 3,000원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제일 그 소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호두과자, 그다음에 소떡소떡하는 떡꼬치, 핫도그, 어묵밥 등입니다. 이거를 2,000원 내지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원 내지 2,000원을 할인을 했어요. 또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 또 최대 33%를 할인을 했어요. 이게 지난 9월에 휴게시설 혁신 국민행복 TF라고 하는 이 TF를 발족을 해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대한 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맛있고 저렴한 휴게소 간식과 함께 더욱 풍부하고 즐거운 귀성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휴게소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음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잘한 조치죠. 잘한 것 같죠. 잘할 때는 잘했다고 인사해야죠. 칭찬해야죠.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함진규입니다. 함진규. 경기도 시흥에서 우리 국민의힘으로 재선 의원까지 했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책위 의장도 했던 아주 일 잘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함진규. 이 사람이 지금 전 의원이죠.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맡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사장 맡은 지가 이제 한 7,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어느 부서 관할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인 거예요. 정치를 잘 아는 두 사람이 민생을 챙겨도 이렇게 체감도 높게 구체적으로 챙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저는
당 지도부가 서울역 용산역 가서 고속도로 터미널 가서 민생은 국민의힘 프래카드 걸고 100번 절하고 인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 먹는 호두과자, 소떡, 핫 어묵바 이런 거 2,000원, 3,000원대로 딱 가격 인하해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가 훨씬 더 체감도 높은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하자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게 어렵습니까? 원희룡 장관 그리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두 사람의 체감도 높은 민생 작품 칭찬합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